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책으로 두 번째 시간이죠. 이과, 우리 교재 이과 말하기 교육론 개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하기 교육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네. 동물과 사람의 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어떤 사람은 동물은 말이 없다. 울기만 한다. 말을 하는 건 사람뿐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사실 동물과 사람의 말은 서로가 배울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주파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동물과의 소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에서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 혹은 듣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과에서는 말하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인간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말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고 글자를 쓰거나 손짓이나 그림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은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준언어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 그러면 언어적 수단, 비언어적 수단, 준언어적 수단으로 나누어져요. 언어적 수단은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게 언어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말로 이루어지는 게 음성 언어라고 하고 말하기와 듣기가 있고요. 글로 이루어지는 건 문자 언어로 소통한다고 해서 읽기와 쓰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표현 교육은 이 말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나를 표현하는 말하기와 그 다음에 글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내가 글로 나를 표현하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쓰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그 중에 상반기는 말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 수단 중에 언어적 수단이 이렇게 있는데 비언어적 수단, 준언어적 수단은 말하고만 관계가 있죠. 글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이 중에 비언어적 수단은 몸짓, 표정, 시선, 뭐 그림이나 기호 같은 그런 것들을 비언어적, 언어가 아닌 수단을 말해요. 그 다음에 준언어적 수단은, 어, 말이 아닌 건 아닌데, 딱 말도 아닌, 그 언어에 얹혀가는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말을 하는데,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나 속도, 그다음에 중간중간 쉬는 휴지, 강세, 억양 같은 것들은 준언어적 수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반기에 공부하는 말하기에서는 언어 자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수단, 언어에 얹혀가는 준언어적 수단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말하기 교실에서도 이것들도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 나가야 한다. 것 같고요. 그래서 말하기라는 것의 정의는 음성 언어를 사용해서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의사소통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말하기다 보면 되겠고, 말하기라는 것은 듣기와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고 수행되는 것이고, 또 듣기 교육과 통합이 되죠. 무슨 소리냐 하면 혼자 귀를 막고 이렇게 저는 유소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듣고 상대가 뭘 묻는지 들어보고 대답도 하고 또 질문도 하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하기와 듣기가 기본적으로 물론 네 가지 기능이 모두 함께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통합되어서 교육되게 되죠. 자, 그래서 말하기 하는 것은 다마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마 참여자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 모두요. 혼자 말하시면 다마 참여자가 혼자인 거고, 둘이 말하면 둘인 거고, 다섯 명이 말하면 다마 참여자가 다섯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 이 말하기라는 건 화자가 이게 대화일 경우에는 특히 화자가 다음에 청자가 되고 화자가 되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용 규칙, 어, 화자와 청자 사이의 상호작용 규칙이 말하기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기능, 듣기, 읽기, 쓰기 같은 다른 기능과 구분되는 말하기의 특징, 듣기, 쓰기와는 좀 다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학습자가 음성 언어로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말하기의 목표가 되겠어요. 이 목표는. 그래서 이런 말하기 목표가 실제 한국 교육 과정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목표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교육적 목표는 크게 숙달도, 초급, 중급, 고급, 숙달도죠. 학습의 목적, 왜 배우는지, 학습의 대상,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그런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죠. 그런 교육 환경에 따라 교육적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장에서는 한국 교육의 목표를 숙달도 단계의 학습의 목적, 학습 대상에 따라서 구분해서 한국어 교육의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달도 단계에 따른 말하기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이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 2020년 11월에 고시된 건데요. 이 교육 과정에서 초급, 중급, 고급을 나눴어요. 1급부터 6급까지를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토픽에서 등급도 서로 이렇게 추어가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나누어서 보자면 초급, 중급, 고급이 초급은 1, 2급을 말하고 중급은 3, 4급, 고급은 5, 6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 2급에서는 초급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것. 예를 들면 자기소개하기, 물건 사기 같은 기능을 말하기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초급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결혼 이민자들의 비자 취득 요건도 1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1급밖에 안 돼. 이런데 사실 예전에는 결혼해서 오게 되면 이런 요건이 없었어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긴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름이 뭐냐, 뭐 비빔밥 좋아요, 매워요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일단 결혼식 하기 전에 1급이 있어야 결혼이 중급 3, 4급은 이게 초급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의사소통이었다면 중급 3, 4급의 목표는 일상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급의 경우는 격식적인 상황과 비격식적인 상황을 구분해서 말할 수 있고 4급의 경우는 직업과 관련된 업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급 5, 6급의 경우는 직업을 위해서라든지 학문을 위한 그런 영역 같은 조금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고급의 말하기 목표입니다. 한국 대학의 입학 기준을 보면 4급 상당의 언어 능력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 요건은 5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뭐 코로나 이런 걸 지나면서 입학 기준에서 토픽 4급이 없을 경우에 그에 준하는 대학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은 대학에서만 자체 시험이라는 걸 볼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의 1급부터 6급까지 등급별 표 2-1에 등급별 말하기 목표하고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급만 보자면 목표는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의 짧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인사나 소개 등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초급의 말하기 목표고요. 말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쓰기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비슷한 표가 있을 텐데 쓰기 목표는 또 조금 달라요.
자세히 보면 이게 다르죠. 쓰기와 말하기는 서로 다른 기능이니까. 여기에서 성취 기준을 보면 자신과 주변의 일상적인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뭐 개인적이고 친숙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화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1급 안에 목표와 구체적인 성취 기준, 2급의 목표와 2급의 성취 기준 이런 식으로 해서 6급까지 표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칸 한 칸 자세히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 공통 참조 기준하고 미국에서 영어 교육에서 시행하는 토플이라는 것을 참조해서 한국의 그 표준 모형이 표준 교육 과정이 만들 때 이 자료들을 참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은 유럽의 다양한 언어들이 유럽연합, EU가 생기면서 그 각 국가 간의 소통을 위해서 각 나라에서 서로의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프랑스어 나 3급이야, 난 독일어 2급이야 했는데 독일어 2급 학생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어, 프랑스 3급 학생은 아직 말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1급은 초급은 여기까지 하면 초급이라고 하자라는 걸 여기 A1, A2가 초급이고 B1, B2가 중급, C1, C2가 고급이에요. 그래서 근데 초급의 앞에 프리 A1을 만들어서 한글 같은 거 배우고 뭐 간단한 이름 정도 쓸 수 있는 단계를 하나 추가해서 초급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면 한국어 말하기 목표랑 뭔가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1급 앞에 보면 자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짧은 구문을 산출할 수 있다. A1은 사람과 장소에 관한 독립된 단문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걸 참고해서 조금 아까 보신 표준 모형의 말하기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유럽 공통 창조 기준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자세하게 디테일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은 한국의 표준 모형이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는 이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어 말하기의 목표를 그 학습 목적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학문 목적과 직업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학문 목적의 경우는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대학 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말하기 교육 이 이제 그 학문 목적의 말하기의 목표가 되겠고 내용적으로는 발표하기, 토론하기, 토의하기, 상담하기, 문의하기, 요청하기 같은 의사소통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학과 사무실에서 수강 변경 방법을 문의할 수도 있고 교수님께 과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고 혹은 조별 과제나 주제 설정을 위한 조원끼리의 토의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목표에는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취업 목적 한국어 말하기 목표가 있는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요. 중급 이후부터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의 경우는 각 직업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목표가 중급으로 갈수록 중급법으로 올라가면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학습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하기 목표를 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은 뭐 결혼을 하던가 아니면 한국에 그 취업을 해서 한국 비자를 취득해서 한국에 살게 되는 정말로 이민해서 온 그런 이주민을 상대로 하는 말하기 교육 목표인데요. 지역사회를 비롯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민해서 왔으니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와 혜택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 한국인과 똑같이 살게 되는 거죠. 한국어로 심도 깊은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한국의 다마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주요 이슈 같은 것을 파악하고 의무와 권리 이런 것도 잘 이행하고 또 권리를 누리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이주민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이주민을 위해서는 사실 그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사통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소급 중급까지는 한국에 살아가는 걸 배경으로 한 한국어를 공부하고 5급, 고급에서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돼요. 자, 그 다음은 아동 청소년 대상인데요. 요건 인지적으로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에서 발달 과정에 있다는 점, 학습자가 그런 걸 고려해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학업 수행에 필요한 말하기 능력에 조금 더 초점을 둬요. 그래서 학업 수행에 필요한 거 뭐냐면 한국어로 뭐 사회 과목, 역사 과목, 뭐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사고 도구나 이런 것들도 꼭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언어적으로는. 그리고 인지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학습자의 인간적인 면도 서로 그 돌보면서 가르쳐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과의 대화, 재외 동포는 한국 문화 이해, 한국인과 소통함으로써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목표가 재외 동포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승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재외 동포 대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건. 그래서 외국에 살면 2세, 3세가 되면 좀 정체성 혼란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한국의 문화나 역사, 뭐 정체성 이런 것들도 함께 교육이 되어야 돼요.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한 정도의 말하기에서 취업 학업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합당한 것으로 목표도. 자, 다음은 말하기 교육과 언어교수법의 관계, 교수법과 음, 관계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제2언어 학습의 목적이라는 건 해당 언어로 쓰여진 고전을 읽고 교양을 쌓거나 지적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가 중심이고요. 목표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 향상이 어렵습니다. 자,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왜 만들어졌냐? 사실 라틴어라는 언어를 그 사실은 생활 구어로서는 사어가 된 라틴어가 그리고 학습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왜 학습하냐 사어가 됐는데 라틴어가 통용되던 시절에 정치, 뭐 문학, 철학, 예술 이런 책들이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책들을 읽고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사어가 된 라틴어는 그 언어를 모르게 된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해서 그런 책을 읽기 위해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외국어인 라틴어를. 그러니 사실 라틴어로 책을 읽고 메모하고 사유하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기 듣기가 크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문법 번역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중심이 아니라 읽기 중심, 그리고 쓰기 중심인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 모국어 지식이 불필요하고, 학습자 모국어 지식이 필요하고, 목표에 대한 문법, 체계, 어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여기 오타예요. 여기는 학습자 모국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학습자의 모국어 지식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학습자 모국어로 수업을 하게 돼요. 목표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대한 문법 체계, 어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읽기 쓰기 중심의 문어에 능숙해야 돼요.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형태나 의미 그런 것에 대응 관계를 숙지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죠. 교수법의 원리는 기본 전제는 말보다는 글이 우선이다. 외국어 학습의 목적이 문헌 연구의 도구로서 자의 논리력을 키우는 데 있다. 라틴어로 된 책들을 읽기 위해서였죠. 외국어 학습은 연역적 과정이고 모국어에 의존해서 학습된다. 모국어 뭐야? 학습자의 모호에 의존되어서 학습이 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이 교수법의 특징은 문학 작품을 읽거나 지적 발달과 정신 훈련에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것이 주된 초점이고
어휘 선택은 사용되는 독서 교재에만 근거를 두게 돼요. 책에 나온 단어만 공부한다는 거죠. 문법은 단어를 조합하는 규칙을 제공하고 수업은 단어의 어용 변화와 형태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언어학습과 가르침의 기본 단위고 학생들의 모국어가 교수 매체가 되고요.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에 읽기 쓰기니까 정확성을 강조하고 연역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내용은 관심을 두지 않고 그 내용은 단순히 문법적 분석의 연습 자료가 되는 거죠. 이 교수법의 장점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목표의 문법과 어휘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대로 번역을 잘 설명해 주면 되니까. 외국어 문법 체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법을 통해서 정확한 문장 구조 습득이 가능하고 정확한 번역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사 중심 수업이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통제하기 쉽고요. 그리고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별로 못해도, 말을 못해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지 못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정말 말할 수 있었을까? 좀 약간 의심이 돼요. 또 말하지 못해도 읽고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거. 자, 이 교수법의 단점은 의사소통이랑 훈련이 등한시되기 때문에 등한시되는 정도가 안 하죠. 그래서 말로 하는 의사소통은 불가능해진다.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 학습자가 불필요한 문법 규칙과 단어들을 끝없이 암기하고 어려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지루한 느낌을 갖거나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다. 면역적 문법 설명은 아동에게는 적용하기 좀 어렵고 교사는 권위적이고 학생은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 학생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모국어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 그냥 모국어로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모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실제로 보자면 뭐 영어를 모호라는 학자한테 조사 애를 가르친다. 문법 번역식으로. 그러면 애의 의미가 영어로 인이다, 뭐 온이다, 애시다 이런 뜻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되죠. 해당되는 영어를. 그래서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되는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고 요걸 음, 샘플로 보면 저는 서울에 삽니다. 그럼 I live in 서울 아니 in이다 이렇게 해주고 음, 뭐 on the third floor 이런 식으로 at work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 스쿨 하면 학교에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교수법은 청각 구두식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귀로 듣고 말로 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론적으로는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 스키너의 자극 반자극의 원리가 교수법에 적용된 어떤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학이 교수법으로 얹혀지. 이게 나온 이유는 문법 번역식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할 수 있어야 언어교육이지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구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재현의 목표로 보아서 듣기와 말하기가 수업의 중심이 되고 그중에 말하기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주요 학습 활동이 반복 연습과 교체 연습 같은 기계적인 연습을 합니다. 정확성을 강조하고 오류는 적극적으로 교정해서 화석화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법은 언어학적, 심리학적 이론을 근간으로 개발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교수법이다, 교수 이론이다. 그래서 주요 문형과 어휘를 듣고 말하는 구두 연습 기법이 중심을 이룹니다. 요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장교들에게 빠른 시간에 외국어를 가르쳐서 현지로 파견하기 위해서, 전장으로 파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2달 안에 막 딱 필요한 걸 외워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 그대로 따라하는. 근데 이제 효용과 한계는 반복 연습의 주요 대상이 학습 동기가 분명한 총명한 학습자는 괜찮은데, 동기가 딱 없으면 너무 지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계가 여기는 없지만, 뭐가 있냐면, 사실은 그대로 외웠기 때문에
툭 하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요거는 그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을 좀 그런 문제가 생긴 교수법이 되고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를 교사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문법 정식은 학습자 모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모국어에 능통해야 되지만 여기는 몰라도 돼요. 교사의 발음이 중요해요. 유창하고 정확한 목표하자. 특히 발음이 좋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 학습자의 반응에 강화 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모든 문법은 문형 형식으로 가르치고 학습자의 오류에 즉시 교정해야 되고 반복 연습, 구두 연습이 강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청각 구두식 교수법은 목표로 된 대화를 암기하고 흉내내고 반복 연습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내용을 대화 형태로 제시하고 모방 구문 암기, 반복을 통해서 학습하고 모국어는 수업 시간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수업 절차를 보면 도입 단계에서는 목표로 인사한 후에 전시학습 내용을 복습해요. 지난주에 했던 걸 드릴 연습처럼 쭉 복습을 하고 제시 단계에서는 주요 문형이 포함된 대화를 원어민 교사가 읽거나 테이프로 먼저 들려주게 돼요. 이때 학생들은 눈을 감고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요. 다음에 눈을 뜨게 하고 교재 내용과 관련 있는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또 다시 들려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대화문을 들은 후 교사가 적절한 단위로 끊어서 대화의 갑주를 먼저 말하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합창으로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제 단계에서는 세 번째 문형 연습 단계인데 이때는 대화 내용 중에 중요한 구문을 발주해서 반복 연습, 대치 연습, 변형 연습 같은 걸 시킵니다. 처음에는 대화문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숙달되면 교사와 학생이 하기도 하고 그룹과 그룹이 하기도 하고 개인과 개인끼리 연습을 바꾸면서 연습을 하게 돼요. 활용 단계는 점차 숙달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연습했던 주요 문형으로 대화나 인터뷰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조금 써도 되는 거예요. 정리 단계는 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뭐 원래 들려줬던 CD나 이런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어 교육, 말하기 교육과 의사소통 접근법의 관계는 제2언어 학습의 목적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다. 그래서 문법 번역식으로 하니까 말하기 듣기를 못하고 청각 구두식으로 하니까 적절하게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의사소통하게 해야 한다라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교수법이 의사소통 교수. 그래서 나중에 이 의사소통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이 이후에 많은 이걸 또 보완하는 이 초창기 의사소통 교수법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교수법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모두 의사소통 교수법 안에 밑에 하위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냥 다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현존하는 교수법으로 남아있는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확성, 유창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교실에서 연습하지 않은 교실 밖 상황에서 적절한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실에서 유사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서 연습을 시키고 그걸 교실 밖에서 똑같진 않지만 적용해서 의사소통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교수법의 이론적인 배경은 언어를 형태와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던 옛날적 언어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언어를 기능으로 바라보는 기능주의 문법에서 파생된 언어교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법적 정확성을 강조하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실제 발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기능과 담화상의 적절성을 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여러 교수 이론들이 심리학적 성과에 기대어 있었다면 행동주의 심리학, 청각구두식 교수법, 심리학 내 잠재의식, 암시교수법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에 기댔다면 이 이론은 언어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자, 교실에서 적용할 때는 도입, 제시, 연습, 마무리, 사용, 마무리 이런 게 있다면 도입에서는 학습 동기가 언어를 통한 의사활동이 재미있어야 하고 그래야지 학습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어휘, 언어 범주, 음, 문법 기능 등을 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현이 제시될 때 판서의 양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교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건네는 대화에는 신경을 많이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활동을 충분히 한 후에 판서를 하거나 판서의 양을 최소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습 단계에서는 교수한 표현에 대해 기계적인 연습을 진행하고 충분히 연습한 후에 짝활동이나 그룹 활동을 통해서 유의적 연습을 하고 또 의사소통의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적절한 화제를 주어서 의사소통 행위에 이르도록 하는데 이 사이가 일종의 활용도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환경과 비슷한 유사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언어 의사소통 교수법의 장점은요. 장점은 구조적, 상황적, 그리고 기능적인 모든 고려가 교수법에 필요함을 인식시켰고, 교수법뿐만 아니라 교수 용목 개발에도 공헌한 바가 큽니다. 또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언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계는 문법적인 면이 도외시되고 의미와 기능을 토대로 한 언어 사용 능력을 강조하였고요. 지나치게 언어의 유창성만을 강조해서 형식적인 측면이 이렇게 좀 약간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짧은 시간에 말을 하니까 문장을 생성하는 능력 같은 학습자의 진정한 언어 능력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습자의 자신감이 결여될 수도 있다. 부정확성을 방지하기 어렵다. 낯선 언어를 배우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사소통 교수법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과정 중심, 과제 중심, 내용 중심, 막 형태적 언어 교수법 이런 많은 뭐 형태 초점 이런 교수법들이 이후에 쭉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은 의사소통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 모든 건 의사소통을 위해서다라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표는 청각구두식과 의사소통을 비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청각구두는 의미보다 구조와 형태에 관심을 가졌고 의사소통은 의미가 다양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 구조 중심의 대화를 암기하는 거라면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기능을 기반으로 한 대화가 중심이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항목이 청각구도에서는 문맥과 고립되어 제시가 되었다면 의사소통에서는 의미는 맥락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청각구도식은 구조, 소리, 단어 학습이라면 의사소통 방법 학습이 되겠고 이쪽에서 완전 학습 또는 과잉 학습을 추구한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훈련은 핵심 교수 기법이고 기계적인 훈련은 중간적인 이 조금 전에 5번 같은 경우를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만약에 어떤 뭐 배고파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배고픈데 그 빵 먹어도 돼?라고 했어요. 친구에게 빵이 나 좀 먹어도 돼? 그랬으면 뭐 만약에 청각구두식은 네 드세요. 괜찮아요. 네 드세요라는 문장이 있다면 그 청각구두식에서는 빵 먹어도 돼? 네 드세요. 딱 반드시 그 말만 나와야 되는 거라면 의사소통에서는 그 빵 나 먹어도 돼? 그러면 모범답안은 네, 드세요다. 일지언정. 네, 해도 되고, 드세요. 해도 되고, 아니면 오케이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의사소통이 됐다라면 성공이라고 본다. 청각구두식은 문법 설명을 피하고 의사소통은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청각고도식의 의사소통 활동을 오랜 기간 엄격한 연습을 거친 후에 수행된다면 의사소통에서는 학습 초기부터 의사소통하려는 시도를 권장하게 됩니다. 학습자 모호는 사용 금지라면 의사소통은 필요하면 분별 있는 사용을 허용한다. 그렇고 청각고도식 초급에서는 번역이 금지되어 있다면 의사소통은 뭐 필요하다면 이런 거고요. 청각구두식은 말하기가 완전히 학습될 때까지 읽기 쓰기를 미루게 돼요. 말하기를 열심히 한다면 마지막에 쓰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첫날부터 읽기 쓰기를 바로 시작한다. 수업의 초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목표 책의 패턴을 명시적으로 가르쳐서 목표 체계를 학습시킨다면 의사소통하려고 애쓰는 동안의 목표 체계가 학습된다. 이렇게 보았고 학습의 최종 목표가 언어적 능력 함량이었다면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능력 함량이고 언어의 다양성이 인식되지만 강조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은 교육자료와 교수법에서 언어적 변이가 핵심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복잡성에 따라 교수 요목 순서가 결정된다면 의사소통은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의미, 기능 등이 어떤 것이든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청각구두식에서 교사는 학습자를 통제하고 교육 이론에 배치되는 행동을 막게 된다면 의사소통은 학습자가 언어를 사용하도록 동기 유발을 돕는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언어라는 게 습관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 언어 습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는 게 의사소통적 수법입니다. 그다음에 형태적 정확성이 일차적인 목표라면 의사소통에서는 유창성과 수용할 만한 수준의 언어가 일차적인 목표. 정확성은 맥락 속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습자가 언어 체계와 상호작용을 한다면 그 의사소통에서는 짝활동,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교사는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를 특정해야 하고요. 의사소통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언어권에 따라서. 언어 구조에 대한 흥미로부터 내적 동기가 유발된다면 의사소통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내용에 대한 흥미로부터 내적 동기가 유발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말하기 지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리는 첫 번째는 유창성과 정확성 모두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확성과 유창성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수업의 단계에 따라 정확성과 유창성이 어느 한쪽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유창성, 정확성, 그리고 적절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3과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교육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유의적 맥락 속에서 실제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학습자가 수행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라는 것은 교실 밖의 실제 상황에서로 전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진정성 있는 언어 사용은 제2언어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를 높이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학습자 중심으로 지도하게 된다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지도는 학습자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해서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피드백과 교정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은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오류의 화석화를 방지하죠. 저기 화석화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화석 아시죠? 몇백 년 전에 그게 그돌 사이에 딱 압착되어 버리는 거 그건데 그래서 학생이 틀리는 걸 계속 똑같은 틀리는 걸 계속 놔두게 되면 학생이 그 틀린 게 자기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버릴 수 없어지는 걸 오류의 화석화라고 해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학습자의 말하기 수행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말하기 수업에서 학습자는 실제로 말하기 활동을 최대한 소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촉진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고 말하기 능력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화제를 정하거나 변경하고
말차례를 가져오는 등의 대화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말하기 수업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구어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한국어 구어 사용에서 어휘와 사용되는 어휘와 관용 표현, 담화 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겠죠. 뭐 어휘라면 초중급 다 되는데 관용 표현의 경우는 뭐 그래도 조금 초급에선 일부, 중급쯤 가면 많이 나오게 되겠죠. 말하기 활동의 모범 대화문에 구어의 특징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듣기와 말하기를 연계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심하고 두 가지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실 수업은 두 기능을 통합해서 구성함으로써 두 기능을 서로 강화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과제는 실제 의사소통과 가장 유사한 학습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라는 건 숙제 내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액션 상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의사소통과 유사한 것, 그러니까 유사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과제로 구성해야 교실 밖 의사소통 활동에 전이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상황에서 담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학습자들이 접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실제 의사소통은 다양한 상호작용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업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고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라 수업 내용 구성을 달리해야 하죠. 학습자 학습 목적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의사소통 기능과 과제, 언어 항목을 선정하여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서 다음 과를 공부할 때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해요. 자, 일곱 번째는 말하기 전략을 개발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전략적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능력을 보완하고 의사소통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전략을 체계적으로 교수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과에서는 음, 말하기의 그 개관적인 그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음에 제시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를 교육할 때 음, 그 말하기의 목표, 말하기의 지도 원리, 말하기 수업의 구성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보아라. 예요. 그래서 학문 목적 학습자, 결혼 이민자, 계승 학습자. 계승 학습자는 그 교포 2세, 3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것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과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